자, 그럼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관리원 미래국토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윤입니다.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번째 미래국토포럼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국토포럼은 2014년 제1회 한반도 국토포럼으로 출범해서 성공적인 국토발전 전략과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를 목표로 시작됐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지난 10년 동안 42차례 포럼을 개최했고 2023년부터는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 명칭을 지금같이 미래국토포럼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4번 개최할 예정인데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대전환기 국토도시 제9조와 건설교통산업 혁신으로 큰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에 이 산업체계 변화와 국토권역구조의 재편 방향, 두 번째는 11월 달에 할 예정인데 인구구조 변화와 기존 도시의 재구조화 방안, 세 번째는 도시 사회 인프라 정비와 건설산업 혁신 방향,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 모빌리티 체계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은 산업 체계 변화와 국토 권역 구조 재편 방향을 주제로 해서 인구 변화와 산업 혁신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토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신정부 출범하고 강희혁 차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 오늘 포럼이 진행되면서 느끼셨던 것들은 설문지에 의견 남겨주시면 추후 3차례 포럼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 놓여져 있는 설문지 오른쪽 상단 QR코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속하게 취합을 해서 포럼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공학의 발전을 이끌어온 공학관리원이 앞으로 30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부금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기부금은 회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공학 싱크탱크 활동에 후원을 하든지 최고 경영 편의의 활동을 후원한다든지 공학관리원에 우리가 아직 혈관이 없는데 신축회관을 건립하는 데 후원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30주년 기념사업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원하시는 사업하고 매칭해서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 여러분들의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공학적 책임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으로 30년을 위한 기부에 참여 선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시는 것은 기부 시작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벌써 3억이 넘게 기부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모으면은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식순에 따라서 한 25분 정도 조찬 시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찬을 하시고 이어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즐거운 식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국토포럼 공동의장 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43회 미래국토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산업재해 변화, 산업체계 변화와 국토권역 구조 재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당면한 변화와 미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는 동시에 산업 구조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바뀌고 있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국토의 공간 구조와 권역 체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어떤 기준으로 권역을 나눌지, 그리고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키워갈지, 또 철도, 물류, 디지털, 네트워크 같은 연결망은 어떻게 새롭게 짜야 할지가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연사 한 분과 패널리스트 네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먼저 연사 패널 분들의 경력은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시간을 내서 발표를 수락해 주신 연사 패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연사이신 강희엽 국토교통부 제2차관님께서 30분간 기조 발표를 해주시고 이후에 네 분의 패널리스트께서 포럼의 주제와 관련하여 각 7분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희엽 국토교통부 제2차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토부 2차관 강희엽입니다. 한 2주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세용 교수님께서 한번 와서 이렇게 기조 강연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뭐 제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차관으로 온 지가 한 달 남짓 돼가지고요. 뭐 아직 국회 대응하고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근데 뭐 일단은 일이라는 게 항상 저질러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수락은 했습니다만 걱정이 참 앞서고요. 어제도 교통법안 소위가 있어가 국회 계속 있고 오늘도 이제 오전에 또 국회 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가 좀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성심성의껏 또 이렇게 오늘 저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43회 미래국토 포럼, 이게 굉장히 공학 할리먼이라는 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데 이런 국토 포럼을 지속적으로 또 뭐 다른 이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뭐 저는 공학 할리먼 회원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와서 이제 패널로 뭐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뭐 저도 소개시켜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또 이끌어 주시는 우리 강호인 의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5극 3특 전략. 그래서 우리 수도권 집중 문제, 그다음에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방점이 주어진 우리나라의 중요 국정 과제인데요. 그거 하고 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 정책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뭐 개략적인 이렇게 설명을 오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현 상황 진단, 그다음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 분야 5대 전략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5극 3특의 지역별 지원 전략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향후 주요 추진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상황 진단입니다. 여기 계신 회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선은 첨단 산업의 약 66% 뭐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이 다 첨단 산업하고 일자리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 중에 약 78%가 청년층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 세대인 청년층이 가서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지방에 안 살고 수도권으로만 오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뭐 조금 불편해도 지방에 좀 청년층이 많이 살아야 거기서 또 애도 낳고 하면 미래가 밝을 텐데 지금 사람도 적게 아이들도 적게 낳는데 되고 거기다가 또
수도권으로 다 청년층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반대로 또 우리 중소도시나 농업촌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극 3특은 뭐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물론 포함되지만 그 중부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을 하나의 4개 광역권이죠. 여기를 5극으로 지금 만들고 그다음에 제주,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를 3특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따지면 뭐 전국에 해당되지 않은 데가 어디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의 이 개념은 그 5극 3특을 통해서 각 지역에 특화된 그런 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각 지역마다 그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그런 특징을 살려서 지역 균형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의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5극 3특의 그런 개략적인 뭐 지역별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순서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닌데 충청권을 중심으로 보면 행정과학수도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전북은 미래형 농생명 식품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강원 같은 경우는 관광수도로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 대구 경북은 AI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육성하고, 부울경은 물류 중심 도시, 그다음에 그 산업 중심의 그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좀 이따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극 3특 전략의 핵심 분야는 역시 뭐 교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산업이 발전하고 인재가 많이 몰려도 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는다면 과연 이거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교통을 많이 편하게 해주면 빨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교통을 원활히 뭐 조성을 하고 운영도 잘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각각의 컨텐츠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지역에는 또 굉장히 그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강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속초라든지 이런 지역들, 강원권의 주요 도시들이 과거에는 우리 KTX가 없었죠. 그래서 뭐 영동 기껏해야 영동 고속도로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도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KTX를 이렇게 거기다 놨을 때 경제성이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사 이게 KTX를 놓더라도 수도권의 빨대 효과로 거기에 오히려 사람이 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KTX를 넣고 보니 현재는 그 KTX를 이용하는, 강원권의 KTX를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 가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됐다. 빨대 효과보다는 지역의 컨텐츠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거점별로 발전의 동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통도 이 빨대 효과라는 그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5극 3특의 각 지역별 특화된 경쟁 전략과 산업 전략이 있다면 이 교통이야말로 그 거점들을 연결해주는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 분야 핵심 전략입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광역교통망 구축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망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자면 그 GTX A, B, 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도 각각의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금 노선을 증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도시철도 연장선도 있고 뭐 대장 홍대 같은 신설형 광역철도도 있고, 그래서 수도권만 하더라도 이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이긴 하나
우리 광역교통망이 많이 구축이 돼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다녀도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교통의 그 수혜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과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성의 논리로 우리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도권 수준의 광역교통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공항 육성입니다. 뭐 상세하게 그 나머지는 또 설명드리고요. 네, 물류 거점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산업과 물류를 통해서 그 지역의 그 혈관과 같은 그런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자율차 UAM, 그다음에 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이야말로 전통적인 교통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중요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소외 지역을 우리가 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어촌이라든지 중소도시는 여전히 교통이 좀 불비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광역철도망이라든지 광역버스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선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은 GTX라든지 광역버스가 있지만 지방도시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광역급행철도 XTX라고 하죠. 지역별로 GTX급의 그런 광역철도를 하는데 각 권역별로 하나 이상씩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광역 BRT, 광역버스라든지 광역 혼잡도로 등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고속 일반 철도라든지 그다음에 고속도로, 국도를 활용해서 광역 교통망을 권역별로 확충하겠다. 그러다 보면 수도권 중심에서 그 각각의 광역권에서 이 내부적으로도 그런 그 광역 철도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키고요. 그 권역별로, 그러니까 아까 5극 3특도 서로 간의 광역권 연결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도 지금 대광위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광역도시철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5차 국가철도망도 있고 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서는 과거보다는 그 지방권의 광역철도망을 중점 발굴해서 그 5극 3특을 지금 중점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현재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철도망 그 연결선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고속철도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경부 고속선 축이라든지 호남 고속선 축도 있습니다만 4x4로 해서 국토에 고속철도망도 지금 현재 계속 중장기 플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방사순환형 도로망입니다. 고속도로 계획에 대해서 뭐 여기 많은 분들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이제 7x9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10x10 플러스 6R 개념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국토를 연결하겠다, 이런 계획을 국토부에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고 단계별로 이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항 육성 부분입니다. 지방공항, 뭐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인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이외에도 새만금공항이라든지 가덕도, 그다음에 TK공항 등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 물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이 얘기는 뭐 특히 공항 같은 경우는 그 단독으로 존립할 수가 없고 그 물류 기능이라든지 산업 기능, 그다음 항만 기능, 철도 기능과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총 8곳의 공항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별로 하나 정도 이상은 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항이 현재도 조금 있는데 뭐 청주공항이라든지 또 뭐 인천 김포 있고 뭐 많은 공항들이 현재도 있는데 또 사용되지 않는 공항들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양양공항이라든지 뭐 무안도 별로 요즘 사고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다가 또 8개씩이나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특히 몇몇 거점에 대해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항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제적 동인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는 하다. 또 하나 우리의 공항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공항의 지금까지의 그 이용률이라든지 패신저들의 그 숫자들의 증가율을 보면 우리 GDP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 결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4활주로까지 돼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수요가 곧 2030년 정도면 곧 포화가 된다 해서 5활주로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청주공항은 청주공항대로 요즘 그 굉장히 많이 그 승객들이 많아가지고 청주공항도 곧 포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과 군민 공동 민군 공항인데 이걸 민간 전용으로 하나 활주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지역에서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TK 신공항 같은 경우는 군공항을 이전해서 거기 위치에 어떤 식으로 또 입지를 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그 비판적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지역의 중요한 5급 3특을 지원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항을 단순히 지어서만 되겠느냐?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운수권 증대를 통해서 국제선이 많이 입주할 수 있어야 공항을 활성화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까 공항을 단순히 짓기만, 그 지역의 경제적 활력이라고 해서 짓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지역 공항이 입지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는 기존에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지방 공항이 그가 운영이 됐다면 여기가 아닌 이제 유럽 서남아 이런 부분들도 아주 먼 거리에 그런 부분들도 지방 공항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운수권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와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뭐 저도 그렇고 장관님도 그렇고 올 또 9월 말 정도에 아이카오 가서 이런 부분, 아이카오 가는 것은 국제 항공 등급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이지만 계속 저희는 그런 운수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경제 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그런 항공 수요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수요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이 공항에서의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뭐 예시만 들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그 배후 거점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를 통해서 거기에 접근하는 철도 도로망도 구축할 뿐더러 부울경 광역철도와 또 항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까지 다 연결하면 뭐 트라이포트 개념으로 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제대로 된 공항으로, 동남권의 제대로 된 공항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환경적인 측면에 문제는 없느냐, 또 이거를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국회 차원의 특별법도 제정을 해서 그 지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부 차원에서도 지금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새만금 공항 같은 경우도 새만금 항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를 또 지원하는 새만금 항 인입철도도 지금 기본 계획을 마치고 이제 설계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공항, 항만,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 물류 같이 되어 있는 이런 공항이
단순한 그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물류 거점, 산업단지와의 연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더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륙 물류기지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내륙 물류기지를 80년대 특히 90년대에 많이 조성을 했죠. 뭐 의왕 ICD라든지.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한 30년 이상 되니까 이게 이제 노후화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첨단 물류 산업 기지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속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센터 요즘 뭐 물류 택배 배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우리 특고직 노동자들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들 문제가 막 매일 언론에 나오다시피 해서 어제 법안 소위에서도 뭐 그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뭐 그거와는 또 별도로 이런 부분들이 뭐 당일 배송이라든지 새벽 배송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자를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물류센터를 만들어야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각종 R&D라든지 뭐 정부 보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 물류센터를 확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율차 UAM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우선은 그 자율차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 국토부는 세 가지 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AI 학습센터라든지 테스트 베드, 그다음에 뭐 실증 리빙랩 이런 걸로 해서 화성에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요. 화성에 이미 뭐 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스타트업 중심 기업을 그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곳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호남권 같은 경우는 뭐 기아 자동차 그 산업단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 차량 제작과 맞물려서 자율주행을 앞으로 그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AI를 통한 도시 관제를 그 자동차 제작사와 그다음에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영남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권이 아무래도 산업단지라든지 물류 거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권 같은 경우는 그 AI를 하더라도 그런 물류 중심으로 해서 물류 트럭이라든지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영남권은 그런 쪽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세 가지 축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한 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사실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에 비하면 조금 처지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자율주행 차는 그 대기업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아니면 그 도요타라든지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기존의 완성차 대기업에서는 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두려워하냐면 자율주행을 하면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그게 기업의 바로 데미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외국에서도 뭐 구글이라든지 웨이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운영 파트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자율주행 레벨 4를 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 저 스타트업 중심으로 계속하고 어제도 사실 이 자리에서 K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현대차와 같이 저희가 노력을 했다, 같이 협약식도 맺고 지자체와도 같이 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KUAM도 마찬가지입니다. KUAM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시간 관계상 뭐 저 국토부 차원에서도 UAM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외에는 지역별 맞춤형 시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인프라 같은 경우도
시범 인증 자격 교육을 저희 국토부에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드론 실증 도시를 계속 지역별로 26개 도시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교통 물류 취약 지역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어제 K 얼라이언스를 현대차와 지자체와 했는데 주로 지자체를 모은 이유는 교통 소외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MRT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그 전통적인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라 수요 대응적인 교통수단을 어떤 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는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역별 지원 전략입니다. 뭐 사실 중복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그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이 있는데 그래서 동남권 순환철도라든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망도 함양 울산 고속도로라든지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광주 전남권도 말씀드렸던 AI 미래 모빌리티 아까 모빌리티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광주권도 지금 AI 중심의 그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산업혁신 거점 조성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광역철도망 호남 고속선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서 수도권과의 연결도 신속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 경북권도 AI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자동차와 연관된 첨단 산업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 거점 조성 참고해 주시고요.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도 지금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충청권 행정과학수도인데 아시는 것처럼 2030년까지 대통령실 이전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사당도 순차적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CTX 이거는 그 대전과 청주를 연결하는 데고요. 천안 청주공항철도 이런 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권입니다. 여기는 전북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권으로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철도망, 도로망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교통 분야 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용들을 차분히 그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올해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 이외에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있고 이외에도 제7차 공항 종합계획이 있고 뭐 5차 뭐 광역교통 시행계획 무수히 많은 계획들이 FCOC 계획들이 올해 다 완성할 걸로 지금 저희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국회 관계, 지역과의 관계에서 뭐 저희 국토부가 굉장히 시달릴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취약 지원 강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시간 관계상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고요. 어찌 됐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특히 미래 모빌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그동안의 전통 산업, 철도, 도로, 공항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드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첨단 물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균형 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미래 모빌리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학 한림원 여기 계신 모든 회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 국토부에도 좋은 조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광범위한 분야를 이래 커버해 주신다고 수고해 주신 우리 강희엽 차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강희엽 차관은
덩치는 아주 커서 대충 보면 스케일 크게 쓱쓱 지나가실 것 같은데도 상당히 세심하고 자세하고 성실하게 모든 그 일들을 이래 아주 꼼꼼히 잘 처리하셨던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특히 도로나 철도나 교통 분야에 관해서는 모든 분야를 섭렵해서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 되어 계시는데 제가 있는 동안 승진을 못 시켜드려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저기 어디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인가요? 그게 우리 그 복수직 부의장으로 이래 승진해서 보내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일 능력에 비해서 제가 대접을 잘 못해드렸지만 결국은 본인이 능력을 배경으로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서 오늘 2차관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른 패널 분들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7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봉남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오늘 주제가 두 개의 섹터거든요. 하나는 산업체계고 하나는 국토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몇 가지 조짐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산업과 산업기술과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것. 그다음에 국토 권력 구조 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산업이 제가 보는 관점은 산업단지 중심에서 도시 집단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 개발에서 이제 수직 개발로, 그다음에 그린필드에서 브라운필드로 훨씬 복잡해지죠. 컨설팅 기관들도 주문을 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 생산성을 혁신을 하라. 현재 있는 기술로도 인력을 50%는 저감이 가능하다는, 그다음에 미래 건설을 디자인을 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그 제규엘치라고 GE에서 20년 동안 한 사람이 외부 변화에서 스스로 변화의 길을 찾지 않으면 외부 변화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버릴 것 같다.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애플 캠퍼스 2 50억 불 8만 평 정도 되는데 이거 완전 레고 블록 샀듯이 샀습니다. 처음에 이게 토론하고 이러던 게 가상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그 엘리멘트 하나하나에 부재 넘버가 붙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건축회사 DPR이라는 회사, 유럽에서 가장 큰 그 건축회사가 스칸스카입니다. 계약을 하자마자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애플 캠퍼스 2에서 원하는 방식들은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다른 회사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여기는 오사카 인근의 축구 전용 경기장인데요. 인력을 근로자 인력이죠. 기능 인력을 80%를 저감을 했습니다. 공기를 20개월 단축을 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건설할 때 가보고 완공됐을 때 가봤거든요. 가능하다는 걸 현실로 한번 봤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건설의 미래를 변화할 주요 변수가 새로운 기술, 다양한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가 2030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했었는데요. 설계 자동화나 종이 문서를 없애겠다. 건설 현장에 제작 공장화를 시키겠다. 유지 관리를 디지털 트윈으로 하겠다.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사이버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거를 동시에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금년에 아마 5년간 연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단장님도 와 계시죠. 이게 우선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를 나서겠다. 이거는 현대 정부에서도 슬로건을 내세웠죠. 그다음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 설계 구조물의
자동화하고 건설 현장의 제작 공장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앞에서 예를 들어 애플 캠퍼스 2나 그다음에 오사카의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 레미콘 트럭이 안 보입니다. 전부 다 밖에서 제작해갖고 현장에서 조립을 해가는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건설 산업 체계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고민을 해보면요. 우선은 컨셉션 디자인에서부터 프리미엄 디자인, 베이직 디자인, 디테일 컨스트럭션, O&M,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시장이 부상하는 반면에 그다음 유지 관리, 건설이 끝나고 유지 관리가 수명이 다한 게 아니라 계속 이노베이션 해갖고 직선 건설에서 원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도면이 없어진다는 거죠. 도면이 없어지면 뭐냐면 이게 3D 모델링을 갖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또 유지 관리에 이게 그대로 사이버 스페이스로 넘어갑니다. 2009년, 2011년 사이에 제가 원자력 쪽을 디지털화 시키는 이게 모델링을 스터디하니까 누가 가장 반대를 많이 하냐면 엔지니어링 회사가 가장 반대를 많이 합니다. 페이퍼가 없으면 어떻게 돈을 받냐는 거죠. 이제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새로운 경쟁자가 경쟁 산업이 등장한다는 거죠. 제조업, 그 다음에 물류 산업, 제 날짜에 부속품이 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플래닝 앤 디자인이 상당히 그 경쟁자로 나타날 거다. 공사 현장이 완전히 블록 쌓기 형식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하고 시공 이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산업체계라 그러면 이 부분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설 전문 종합건설이나 그 전문 건설이냐. 사실은 발주자가 빠지고 그다음에 설계가 엔지니어링이 빠지고 자재 공급 요게 빠져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산업체계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건설 정책과 제도가 수용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발주기관과 발주자, 저는 발주기관인데 발주자가 없습니다. 프로젝트에. 이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이 지휘자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런 상태거든요. 그다음 산업체는 인구 상태와 산업 상태 구조의 변화에 대응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가? 건설이. 기술자는 AI를 도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 AI 대체제로 볼 것이냐 이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싶습니다. 제 발제는 패널 토론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진지하고 정열적으로 고언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한 3분 초과됐습니다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주 원장님, 전 국토연구원 원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런 말이 있죠. 스피치가 짧으면 생각을 움직이지만은 스피치 길면 몸을 움직인단 말이 있죠. 그리 안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발제와 연결해서 전환기의 균형 성장 과제입니다. 이 전환기라는 것은 AI 전환, 에너지 전환, 그리고 국토 공간 구조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집중의 문제는 뭐 이미 언급됐고 또 언급되겠지만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대학 진학에서 인서울이 논의되고 있고 초미의 관심사고 한 번 인서울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생 인서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IT 분야는 판교 기억 라인이란 말이 이미 뭐 고착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벤처 투자 수도권에 있고 경기도 판교의 매출액이 부산의 GRDP의 2배. 물론 이 수치를 두 개 직접 비교는 하기 곤란한 수치입니다만은 상당히 놀라운 숫자죠.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 폭이 계속 가만히 있어도 확대가 되니까 이게 지방 거주의 상실감이 큰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1가구 2주택이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했다는 게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 발전이 상당히
심각하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모토하에서 그 균형 발전을 국가 5대 성장 전략으로 새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5급 3특,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이전, 농산어촌 발전 이런 전략들이 대표 전략으로 균형 성장 전략으로 나와 있고요. 이에 추가해서 사실 균형 성장은 여러 분야하고 다 관련됩니다. 단순히 그 국토뿐만 아니고 밑에 보이는 것 같이 산업과 지역의 AI 전환, 그 다음에 첨단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지역 발전 문제, 마지막으로 서울대 지역 10개 만들기 등 지역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이런 전략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잠깐 살펴보면 저출생 고령화로 농촌 소멸 중소도시, 그다음에 금년도에 0%의 성장률 예상되고 있죠. 투자, 그다음에 AX, DX,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그다음에 최근에 관세 협상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직간접으로 지방 제조업이라든지 지방 경제에 지금 아주 심각한 영향을 앞으로 낄 수 있는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기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AI 전환과 에너지 전환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앞으로의 균형 발전, 국가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국 3특, 에너지 전환, AI 전환. 앞에 설명했지만 왼쪽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7개, 5개의 그 초광역권, 3개의 특별자치도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거점화시키고 네트워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광역별로 대도시 중소시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서로 교통도 연결하고 산업도 초광역으로 발전시키고 환경도 초광역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거죠. 그림은 앞서 차관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초광역간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결국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울 중심의 교통망 연결부를 초광역간 연계로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호남권이나 동남권에서 강원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울 거쳐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떻게 서울 집중은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빨대 효과, 고속도로, 철도의 이동성, 편의성을 능가할 수 있는 초광역의 강력한 거점 병력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도 성공하기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책적 목표로 좀 삼아야 된다는 거고요.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고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 오른쪽 그림 파이에서 보시면 우리가 초광역 정책을 MB 정부 때 5년 동안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5+2죠. 지금 5+3이에요. 뭐 5+2나 5+3이 뭐가 다른 거예요? 파이에서 보시면 파이를 7조각, 17개를 8개로 좀 만드는데 이렇게 쪼개나 저렇게 쪼개나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좀 쪼개냐, 운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성공의 관건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하는 거고요. 과거 같으면 서로 초광역으로 부울경 모이라 하니까 서울, 경기, 인천 모이라 하니까 공무원 n분의 1, 3분의 1, 사업도 n분의 1,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는 시도 통합을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지방자치를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지자체에서는 사업 확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내부적인 사업을 어떻게 또 조정하느냐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건 그것도 혁신의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고, 또 중앙정부대로 이게 초광역을 하려면 서로 예산을 몰아주고 이렇게 산업, 교통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각자의 공모 사업을 그냥 낙하산식으로 이거 꼽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일 밑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AX, GX에 연관된 초각적 발전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AI 혁신의 전환에 대한 지역 산업, 지역 경제 발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출도, 상하수도가 SOC라면 앞으로의 SOC는 AI다는 얘기죠. 국민 전체의 삶을 바꾸는 AI이기 때문에 이 AI 기반의 산업 경쟁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써야 되고, 중국이 AI 플러스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도와주는 AI가 아니고 AI가 산업을 끌고 가는 정책을 써듯이 우리가 국가 경제, 지역 산업에서 이렇게 발전을 AI 주도의 어떤 산업 발전을 권역별로 이렇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지난 7월 달이죠.
미국 브루클린에서 발표한 왼쪽 그림 보시면 AI 메트로 AI라는 걸 분석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지역에 AI 혁신 역량이 높느냐를 AI 인재라든지 연구 혁신 역량, 산업 기반을 이용해서 해보니까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쪽, 보스턴, 그다음에 뭐 중부 이런 쪽이 시카고, 시애틀 쪽이 나오는데 결국 우리나라로 어느 쪽을 보시면 이건 AI 분석을 한 거라지만은 혁신 산업의 분포를 보니까 서울, 경기, 남부, 대전 정도만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안 돼 있죠. 그래서 앞으로 테크 기반의 대학 육성, 산업 생태계 혁신 이런 게 활성화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냉정하게 지역의 AI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 거기 기반해서 국가 균형 성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에너지 전환도 우리에게 새로운 또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뭐 탄소 중립의 지역 전환, 지역 산업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단도 기존의 산단을 아리백 산단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역의 에너지, 그 태양 에너지라든지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역 수입을 만들어내고 지역 발전에 투자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지역 발전 기회를 삼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 보시면 군역별로 지금 이제 수도권은 굉장히 그 AI 수요가 많고 연구도 많고 전력 수요 소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죠. 발전소가 없잖아요. 용인 클러스터도 전기가 모자란다니까 끌어와야 되는데 반면에 지방은 혼합을 비롯해서 굉장히 전기가 남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산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계획에 의하면 그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을 그 해안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수도권을 끌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륙으로 오면 굉장히 뭐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게 지역별로 에너지의 그 공급되는 지역에 그 에너지 수요가 많은 대표적인 게 데이터 센터죠.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최근에 울산 데이터 센터가 그걸 통해서 제조업 클러스터까지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우리가 지방에서 활용하자는 거고 그래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관련 산업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데이터 수요 센터 증가가 굉장히 높게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활용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균형,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AI 역량과 에너지 역량을 강화해서 특화된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산업연구원 전 부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산업체계 변화와 국토 권역 구조 개편 방향인데요. 개편 방향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초강력 메가경제권의 구축이다라는 점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글로벌하게는 미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2015년경이 한국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고위기술 산업군의 부가가치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고위기술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중도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2015년경부터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들어선 시기가 바로 2015년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수도권 집중 추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총 부가가치 비중이라든지 수도권으로의 어떤 순전입 인구수의 추이를 보면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수도권으로 전입되는 인구가 줄어들다가 2015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첨단 제조업이나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자연과학공학 및 연구개발업과 같은 지식 서비스업의 수도권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70.2%, 충청권까지 합하면 거의 90%가 수도권에 있고요. 의약품,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거의 90% 정도가 수도권과 그 인접되어 있는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연구개발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진하는 첨단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서 기술 인재나 청년권의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고 있고 이와 반대로 지방의 산업도시들은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자나 전문가나 연구개발 및 기술직과 같은 창의적 지식노동 종사자 수가 최근에 5년간에는 수도권에 82.3%가 집중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을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디지털 전환과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이 이미 이제 수도권 중심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데가 있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 본사라든지 우수 대학이라든지 수도권에 너무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수도권 내에 촘촘한 전철망으로 그 초강력 교통 연결망이 완비되어 있음으로써 대규모의 시장과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승자 독식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도시권이 중요해지고 도시 및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들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떤 산업 체계가 바뀌고 있으면서 국토 공간 구조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것의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은 수도권 1급 집중해서 이제 다극형, 초강형 메가구 경제권 형성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기술의 복잡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와 같은 산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적인 어떤 전략은 예전과 같은 특정 산업 중심의 클러스터에서부터 중심 도시와 특화 산업 도시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초강력 메가경제권의 형성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것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판교권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과 인재가 특정 지역에 고도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17개 시도나 기초광역과 단위로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광역 메가시티 단위로 제조 생산 기술을 연계하고 특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구 감소 시대가 이제는 이미 필수적인 정해진 미래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초강력 메가시티와의 연결성을 제고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은 수도권 1급 집중 쪽으로 계속 연결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중소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안 되었느냐? 기본적으로는 종합 전략 자체가 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5국 3특 정책은 큰 그릇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이 내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강력 메가 경제권 내에서의 어느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 그리고 초강력권 내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뭘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성장 엔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의 성장 역량을 모으고 그리고 기존의 다양한 역량과 자원들은 어떻게 재배를 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간적인 집중과 더불어서 인재, 기술, 기업 투자를 묶는 패키지를 통한 기능의 어떤 집중도 매우 중요하고 이것의 목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초강력 경제권 단위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기존에 있는 다양한 대학이나 혁신기관이나 기술지원기관들의
역할을 재설계하는 것, 기능 재정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지역 간의 협력 체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권한 그리고 재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훈 국가철도공단 철도혁신연구원장님께서 초고속 철도망을 통한 대한민국 컴팩트 시티 실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국가철도공단 철도혁신연구원장 손훈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앞에서 다 해가지고 저 보면은 슬라이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다 넘어가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관님이 이제 대중교통이라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쓸 때는 주거 교육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부동산 학원이라고 읽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이 교통 이외에 또 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국가 그 균형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국가철도공단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향상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고속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뭐 시속 400m급 철도 개발이라든지 하이퍼튜브 개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저희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정차 철도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이 주 메인 열차는 그대로 운행을 하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을 하면서 대전에서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객차 일부분만 떨어져서 대전에서 내리고 또 대전에서 서울 가고 싶은 분들은 이와 같이 또 개별 객차에 타서 메인 열차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이런 논스탑 그 트레인 개념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냐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표정 속도라는 것은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데 중간에 쓰는 역이 없으면은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중간에 대전, 뭐 울산, 부산 이와 같이 역이 증가함으로써 점점 표정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메인 열차가 쓰지 않고 운행을 하게 된다면은 정차하는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전체적인 표정 속도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기존의 열차 속도 최고 속도 320km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70분이면 도착이 가능을 하고 지금 철도 운행 횟수는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최대 180회 정도 해가지고 180% 정도 그 운행 횟수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철도 운행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역사 안에서의 이동 속도를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철도 지하화하면서 이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그 웹사이트에 가면 이와 같이 안내 서비스가 돼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 저거 보이시는 분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역사에서 만약에 저희가 영상 시스템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해서 만약에 역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10분 걸리던 것을 5분으로만 줄여도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열차 이동 시간을 5분 줄이려면은 굉장히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역사에서 길 안내를 잘해서 이동자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5분 정도 줄이는 것은 굉장히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요즘에 360도 카메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공간을 미리 스캐닝을 해가지고 3D 공간 맵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역에 도착하면은 이제 사용자들은 이와 같이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면은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를 해보면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게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불편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스마트 글래스를 낀다든지 요즘에는 또 바디캠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은 이제 음성으로라든지 아니면 카메라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할 수 있으면은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역사 내에서 이동하는데 15분 정도 걸렸던 거리를 저는 충분히 한 10분 정도로 한 5분 정도 시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이와 같이 이게 한 70만 원 정도 되는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거의 금방 한 반나절 정도면은 이와 같은 이제 3D 맵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맵을 구성을 하면은 이게 코엑스에서 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이와 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길 안내를 카메라를 가지고 가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도역에서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미리 길 찾기 서비스를 해놓으면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역사에 가기 전에 미리 한번 가와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미리 가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사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올해 대광위에다가 국가 R&D로 제안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잘 안 돼가지고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하는데 차관님 계실 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버리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봉남 교수님이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철도 지하화되면서 나툼이라든지 TBM 같은 특히 TBM 같은 지방 굴착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 쪽에서 보면요, 이와 같이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무기 체계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지반을 절삭을 해가지고 자유면을 생성함으로써 땅을 굴착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방 굴착하는 기술은 이제 나툼 공법이라든지 TBM 공법이 많이 쓰이는데 나툼 공법은 이와 같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굴이 많이 생기고 또 소음 진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로 TBM 공법을 쓰는데 저희 철도 쪽에서는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땅을 동그랗게 뚫고 난 다음에 노반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다시 이렇게 메꿔야 되는 그런 추가적인 작업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레이저를 이용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면으로 절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또 TBM 공법 같은 경우는 전력선 같은 경우는 직경이 한 4m,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는 단선 같은 경우는 8m, 복선 같은 경우는 12m가 되고 그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14m까지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경별로 또 다른 TBM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단점을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를 이용하면은 이와 같이 저희가 원하는 단면으로 저희가 절삭을 할 수 있고 또 레이저를 이용하면은 소음이라든지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게 저희 국가철도공단에서 좀 더 국민들 대상으로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국가 R&D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사 및 패널 분들의 발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연사 패널 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무대 세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초광역 메가 경제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전략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이거 아마 어느 분이 대답했는 강희엽 차관님한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차관님이 좀 일이 있어가 일찍 퇴장을 하셨네요. 혹시 여기서 뭐 우리 다른 분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예, 차관님이 설명드려야 되는데 초광역 메가경제권은 아시다시피 메가경제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오마이게니치라는 일본 사람이 최초에 뭐 제안했거나 했는데 인구 한 500만 정도의 그 지역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더라.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지역, 국가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자족성을 갖추고 여러 가지 그 인프라도 갖춘 그런 지역에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개념에 출발했는데 우리가 이제 17개 시도로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대구나 옆에 있는 경북 지역하고는 하나의 생활권이고 부산, 울산이 그냥 붙어 있는데 뭐 다 행정 예산 다르니까 이게 효율이 안 나니까 이걸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서 큰 메가권으로 형성을 해보자는 게 초광역 경제권이고요. 메가시티, 메가경제권, 초광역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혼돈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다 같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은 뭐 설명받은 것 같이 교통뿐만 아니고 산업이라든지 환경, 문화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서 행정까지 얘기해서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또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교통의 관점에서 정부 내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정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라는 질문인데 이 또 너무 이래 그 답변자가 없는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보면은 이게 다극 뭐죠? 우리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과제는 사실은 저 범부처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메가 트렌드에 관한 질문이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내놓은 계획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시간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수 부원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그런 산업 선택의 문제라든지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대 담론에서 우리가 발표만 하는 수준이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문제들이 남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을 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이상한 질문인데 강호인 장관께서 추진하시던 건설 혁신 과제가 아직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년 전 이야기고 근데 제가 이거 갑자기 답변 드리긴 좀 합니다만은 건설 혁신 과제 혁신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느끼는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컨센서스를 얻어가면서 안에 개혁 과제들이 동의를 얻어가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대부분의 그런 정책 의제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 계획만 있고 발표만 있고 그게 좀 시간을 들여서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동력이 좀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오늘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좀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이런 거대 담론은 누가 주체가 돼야 될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예산이 정말 우리 경제가 감당할 그런 규모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추진하면 이게 도대체 몇 년 걸리는 사업인지 이 시간과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투입해야 될 것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그런 규모가 있는데 그냥 무한정 시간이 늘어지고 무한정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슨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을 때 다른 분야들과의 그런 연관 효과나 그다음에 경제성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치밀하게
추진하시는 그다음에 따져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이래 선문답 하듯이 이래 휙휙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추진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외부에서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자기가 자체 동력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좀 집중해서 일하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이 보니까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 유리한 공간구조 특성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아까 AI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김동주 원장님 한번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 유리한 공간구조 특성 그러니까 지방이 만약에 AI를 활용한다면은 사실은 AI가 되게 이 소프트웨어 지적으로 고도화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지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공간 구조의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AI 미국 메트로 AI의 분석에서 나왔지만은 IT 기반의 우수한 대학, 그죠? 실리콘밸리 지역이라든지 보스턴 지역, 뭐 중부의 시애틀 지역 이런 지역들을 이야기하듯이 그런 우수한 대학. 그 다음에 기업들, IT 분야 기업들, 그 다음에 이런 또 우수한 또 혁신 생태계,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지역적 여건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아까 판교 기역 라인 했지만 수도권밖에 없는 거죠. 지방은 굉장히 뭐 대전 일부 있고 나머지는 거점 지역이라 하지만 부산, 뭐 광주, 대구로 하지만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앞으로 과제고 서울대 뭐 10개 만들기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주는 그 부족한 점이 뭔지 정말 시범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지 그냥 뭐 10개 만들기 하면서 그냥 간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그런 혁신 역량을 갖추는 그런 조건들을 잘 만들어주는 걸 하되 이걸 전국적으로 다 할 게 아니고 초광력을 키우듯이 좀 거점별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초광력 경제권의 어떤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싶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영수 부원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좀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아까 초강력 메가경제권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김동주 원장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초강력 경제권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경제권,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미스매치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이제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규모별로 도시들을 계속 분리시켜 나가는, 독립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경제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공간적인 형성 내용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통근 통학의 생활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행정구역 지방자치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행정구역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자치제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가 경제산업이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그 실질적인 어떤 경제권과 생활권과 다른 어떤 행정구역 체계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좀 초강력 메가경제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산업의 어떤 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공간적인 구조와 우리의 어떤 그 지방자치제의 행정구역 체계들을 미스매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초강력 메가경제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와 연관해서 이제 그 디지털 AI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AI 전환과 관련돼서 유리한 공간 구조는 현재로서는 대도시권 경제, 대도시권에 이제 주로 그런 기능과 산업들 그리고 일자리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그에 맞춰서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생활 공간들을 지금 계속 바꿔가고 있고 그게 바로 지방에 있는 그 기술 인력이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선도 기술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도시권 특히 이 요즘에 이제 혁신지구라고 이야기하는 도심 쪽으로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에너지 문제와 연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트렌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어떤 전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 김동주 원장님이 뒷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이런 산업들의 경우 에너지 활용도 전력 기반이 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특히 재생에너지 기반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이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또는 AI 데이터 센터의 분산 배치를 추진하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새롭게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국토공간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의들도 보다 더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국토권역 구조 재편 방향에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아젠다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와 국토교통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예, 그 이번 정부의 교육 정책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제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대의 1인당 학생에 대한 교육비가 한 거의 6천만 원 수준이고요. 지방 국립대의 경우는 한 2천만 원 수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책의 목표는 서울대의 1인당 교육비의 어떤 70% 수준까지 높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그 서울대에 버금가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만들어지면 최근에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역의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 문제거든요. 특히 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어떤 업종들의 경우는 고기술의 기술 인력들이 필요로 한데 그런 기술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지 않고 거의 수도권으로 다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 인력들을 그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꺼리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우수한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그 기술 인력들과 거기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이 서로 산학 협력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지역의 성장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굉장히 문제들도 굉장히 많죠. 과연 지역의 거점 국립대에다만 그렇게 투자를 집중을 한다고 해서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지역에는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과학 기반의 어떤 과기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는 인력들은 우수한 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그 일종의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의 인력들이 오히려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들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력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립대나 전문대학이나 이런 어떤 그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들의 육성도 매우 중요한데 그 과제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동주 원장님께서 한 1분만 더 보완 설명해 주시면. 예, 뭐 서울대 10개 만드는 교수님들 계시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진정한 10개 만들기의 목표가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아직 디테일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대학 평가는 수능 점수가 어떻게 높으냐, 그다음에 취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1인당 학생 1인당 교수가 얼마냐 이게 있는데 미국 스탠포드 대학은 그게 아니고 저 창업 기업의 그 숫자라든지 창업자 수가 얼마냐 이걸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대학의 목표가 뭔지를 잘 설정을 해놓고 나가야지 그냥 예산 투입하고 디테일이 없이 가면 중요한 건 디테일이 있다 생각되고 그 다음에 10개 만들기 이런 게 국토교통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만약에 그 지방에 어떤 우수한 대학이 새롭게 육성이 된다면 대학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거기에 주거라든지 일자라든지 문화라든지 요즘 MZ 세대가 원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원하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렇게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국토교통 분야하고도 직간접으로 중요하게 관련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뭐 각 저기 패널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두 분에만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봉남 교수님 혹시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을 위한 인프라냐, 인프라를 위한 건설이냐. 지금 국가 목표가 인프라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목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컨트롤 타워라는 게 미국의 예를 보면 인프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건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건설에 혁신을 하려니까 부처별 분산이 돼 있는 걸 어쩔 수 없이 백악관이 주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손홍 부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통 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주거와 교육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봐야지 이 국토 균형 발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터 지금 그 잠실의에 청약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사에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변 시세보다 한 10억 정도 싸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은 10억은 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서울 시내에 3년을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있어 어떤 직장을 구해서 10억 정도의 그 어떤 자본 차익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울에 있는 것이 장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세상이거든요. 또 카이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학교 옆에 대덕특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엄청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다 카이스트 옆에 있는 대덕특구에서 시작하는 창업 기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받고 규모가 커지면 다 서울로 갑니다. 사실. 예. 또 아까 교육이랑 관련돼 가지고 뭐 수도권이 집중 많이 되고 요즘에는 지방 균형 선발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에서도 이렇게 선발하는 퍼센티지를 많이 높이거든요. 주위에서 보면은 그때만 잠시 거주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갔다가 대학교 끝나면 다 서울에 올라가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 아직 신정부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걸 잘 조합을 해서 같이 봐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교통만을 보면은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저는 직장이 대전인데 대중교통이 편해져서 대전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지금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전으로 이사를 갈지
아니면은 대전에 살던 사람들도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출퇴근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뭐 오늘 시간을 대충 잘 엄수해서 지금 현재 8시 58분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오늘 대충 그 총괄 설명과 패널 분들의 그 좋은 그 내용들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그 지역 분권, 국토 균형 발전, 그다음에 이 그 국토 권역 구조 재편 이런 말씀들을 해온 지가 벌써 한 20년, 3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래 한 공무원 생활 뭐 이런 이쪽 분야에 그 많은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느낀 점은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토 권역 구조를 재편을 논의하고 지방 분권을 논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논의할 만큼 그렇게 광대하고 큰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 인구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 인구 5,200만 한 10만 킬로 정도 되면 사실 중국에 아니면 미국의 웬만한 중국의 웬만한 성의 그런 규모인데 이런 걸 우리가 또 쪼개고 막 이렇게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왜 남한 전체를 그 수도권화 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통인 것 같아요. 교통만 사통팔달 빠르게 연결이 된다면 사실 남한 전체가 서울이 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서울인들 보면 서울 내에 그러면 꼭 똑같이 균형 발전하고 있느냐? 분명히 서울 내에도 저발전 지역과 고성장 밀집 지역이 있고 부동산 교육 우월 지역이 있고 좀 떨어진 지역이 있고 할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나절 한 시간간 생활권이 된다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차별을 이야기하고 뭐 불균형을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야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AI 뭐 디지털 혁신을 이루자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그 서울대학교를 1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서울대학교가 과연 AI 시대에 디지털 혁신 시대에 소프트웨어 개발의 혁신 시대에 그럼 우리 서울대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지 그 발상 자체도 좀 뒤집어 가지고 그 우리나라만의 그런 그 K-팝 같은 그런 그 교육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옛날에 저는 영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로얄 아카데미 오브 발레, 로얄 컨서버티브 뭐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는 그냥 그 음악원, 미술학교, 뭐 발레학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막 서로 모여가지고 재밌게 놀고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인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로얄자가 붙고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가 붙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한 게 앞으로 AI 디지털 혁신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 필요한 그런 기술들 외국하고 비교해가지고 모질라는 기술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지 왜 똑같은 서울대 10개를 각 지방에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사실은 좀 의문이 들고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교육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주거 이런 것들은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저는 지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서울의 비싼 청소년 주택을 한 10,000채를 지어주는 지어주려 그러면 그 한 100채 값만 가지고 저 평택이나 아산이나 아니면 공주나 이런 쪽에 한 1,000호, 10,000호 지어주고 우리 교통 혁신하겠다는 그런 초고속 철도망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송홍 부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철도 운행 시간을 줄이는 거는 그게 우리가 새로운 인프라를 깔 비용도 없어요. 저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난스톱 트레인 같은 걸 잡아야든지 아니면 역사에서 움직이는 그 공간 시간을 줄여주면 그게 얼마든지 교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 오는 게 뭐 한 30분, 1시간. 그래서 서울 저 변두리에서 시내 오는 시간하고 똑같이 걸린다면은 굳이 서울 변두리에다가 막 공공임대주택 비싼 땅,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구나 전주나 이런 쪽에 충분히 값싼 지역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젊은 신혼 청년들한테도 주고 청년들 스타트업 하는 청년들한테도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좁은 국토를 아주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좀 발칙한 발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양념으로 말씀드린 거고 진지한 거는 제안은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토의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